기타 9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슈퍼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뭘 슈퍼바이즈 하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를 슈퍼바이즈 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즈 마이셀프. 예, 좋습니다. 정말 뱃살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외모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아니, 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 사람이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아, 근데 슈퍼바이저님은 워낙 5주에 한 번 나오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돌아가면서 하니까. 예. 근데 한 번 건너뛰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언제 나왔어요? 그런 거 92회 나오셨거든요. 오늘이 99회니까. 예, 그러니까 10주 만에 나온 건 아닌데 어쨌건 하여튼 2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뭐 슈퍼바이저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꽤 오랜만에 그렇죠. 뵙는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왜 한 번 띵겨 먹었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쉬었어요. 예, 한 주 쉬었고 네. 또 제가 한 번 바빠서 음. 참여를 못했었고요. 청취자분들 중에 몇 분은 또 그만둔 거 아니냐고 연락도 오고. 지난주에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 쉬었죠. 그게 네네. 스페인의 기본소득 네트워크 부대표 네. 다비드 카사사스 라는 사람이 이제 내한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금요일 날 워크숍을 했어요. 아, 그래서 맞다. 우리 슈퍼바이저님하고 카사사스가 이렇게 같이 이제 워크숍하면서 논쟁은 아니고 토론하는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우리가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 기다리신 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예, 그날 소식도 좀 네. 기회 되면은 다비드 전해주시면 카사사스. 재밌었죠. 예. 그날 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아이유님이 아이유님. 아마 네네. 그때 저하고 같이 봤으니까 네.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하실까 싶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럼 좋겠네요. 네. 오늘 99회예요. 99. 야, 네. 드디어 우리가 100회를 와. 앞두고 있습니다. 와. 너무 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100회 넘는 이 팟캐스트 네. 많지 않습니다.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100회 가까이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뭘까? 네. 이런 슈퍼바이저님이 슈퍼바이저 잘해서. 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았잖아.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네. 100회를 앞둔 오늘 예. 주제는 뭘까요? 슈퍼바이저님 뭐예요? 뭐 제 생각에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7회나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여기 출연했던 지난 회 주제가 자동차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라는 거였는데요. 92회. 네, 자동차의 미래를 다뤘죠. 네네. 네. 근데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누군가. 왠지 우리 모두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뭐 왠지 그 공유 도시 뭐 이런 이야기 좋죠. 나올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슈퍼바이저님 방송했던 거 되게 재밌게 네.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자동차는 뭐냐.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 마요. 예, 그래서 그 네. 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동차 정의를 정의. 예, 우리는 정의가 특이했죠. 예, 우린 그냥 핸들 있고 그냥 몰고 다니면 돼. 뭐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슈퍼바이저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내연기관이 있다. 아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가 있다. 자가 운전.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운전하는 거고 네. 또 세 번째가 소유물이다. 사적 소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맞아.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자동차 개념을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로 음흠. 움직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자가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뭐 이미 그렇죠. 나와 있는 거 네.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이었는데 서비스형 모빌리티로 이행이 되고 있다. 마스.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20세기적인 개념으로서의 자동차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그래갖고 이제 20세기적 개념으로 자동차는 이제 사라지면서 도시는 더욱 생태적인 공간이 되고 네. 좀 더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며 지금의 도로는 사실 자동차 주행 공간에 불과하고 네. 서 있으면 자동차 주차 공간 아닙니까? 네네. 이거로부터 완전히 도로의 의미가 바뀌어서 공간의 의미가 바뀔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셨던 것 같고요. 자동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동차 산업을 위한 교통 시스템에서 사람을 위한 교통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될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두 분이 지난번 방송 내용을 너무 잘 기억해 예, 주셨는데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예. 예. 어떤 그런 내용을 다뤘던 지난번 이렇다 해서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거는요. 이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소유하고 운영할 건가. 우리 그냥 놔두면 이렇게
발전하게 될 텐데요. 아니면 공공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공급할 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핀란드의 헬싱키시 프로젝트를 들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교통을 누가 소유하고 공급하는가 이게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서비스형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그리고 마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공공 서비스형 모빌리티니까 MAPS, 모빌리티 에서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이 추가된 건가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될 때만 도시는 비로소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좀 확대하는 거죠. 뭐 교통만이 아니라 통신, 에너지 체계, 구체적인 도시 공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 체계까지 포함해서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게 오늘 방송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학과 이름을 봤는데 네. 스마트 운행체 학과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요? 이 운행체가 모빌리티를 한국말로 옮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 운행체 학과. 그렇죠. 신기하다.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진행 중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딱 오고요. 네. 제가 슈퍼바이저님을 이제 가까이서 항상 보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아. 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네네. 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극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 플러스 자연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항상 이런 주제에 의외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네. 통상적으로 네. 기술의 발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디스토피아를 걱정하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런가. 오히려 네. 항상 적극적으로 슈퍼바이저님은 아주 가슴을 활짝 네. 열고 아주 유토피아적으로 네. 상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술을 잘 쓰지는 못해도 네. 그 기술이 가져올 사람에게 가져올 어떤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번처럼 네.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가 진행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해서 네. 오늘 주제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도시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키워드란 말을 제가 띄워가지고 그런데 네. 이 레이머드 윌리엄스라는 이 막시스트 문예학자죠. 네. 이 사람이 1970년 6년에 쓴 책이 있어요. 키워드 문화와 사회가 관한 어휘사전. 어휘사전. 야 재밌겠다. 이런 책이 있는데 네, 네. 가끔 제가 그당 아주 옛날에 네. 찾아보던 책이에요. 네, 수정판이 네. 83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책엔 스마트란 말이 없습니다. 아하. 그때 몰라도 됐던 말입니다. 83년에는 83년도잖아요. 문화와 사회에 관한 어휘는 아니구나 말하자면. 그렇죠. 당시에. 근데 오늘날 아마 윌리엄스가 책을 다시 펴낸다면 스마트란 키워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디지털 시대를 총괄하는 키워드가 돼버렸죠. 이 용어 자체는 사실 지난 10년간 스마트니스라는 키워드가 이 공론장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봅시다. 일단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란 도시의 건축, 인프라, 자원관리, 교통통신 등 모든 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뭐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지능적인 도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스마트 시티란 ICT가 융합된 정보의 수신과 발신이 안전히 자유로운 진화된 도시를 뜻하는 거죠. ICT가 뭔데요? ICT 몇 번 나왔었죠 우리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그러니까 ICT. 네. 네.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이죠. 한국말로 하니까 약간 좀 시시해 보인다. 네. 네. 근데 정보통신 기술 되게 좀 구시대적인. 근데 ICT 그러면 뭔가 좀 스마트한 느낌이 들죠. 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이런 정보통신 기술 융합을 기초로 해서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기기, 장치 등이 전부 이렇게 정보가 수집, 처리, 분석, 집행되는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흔히들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또는 예, 우리 사물 인터넷은 네. 또 몇 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IOE, 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Everything. 만물 인터넷 이렇게 만물 부릅니다. 만물 인터넷. 그러면은 그 IoT도 정말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왔고, 마돈네도 잘 아시죠. 예, 네. 근데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한번 정리하고 네. 넘어가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돈나 씨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네. 전원을 딱 올리고 네. 인터넷을 막 해요. 네, 그럼 이건 사람이 기기를 작동하는 거죠. 예, 사람과 기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조작을 해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아직 사람 인터넷 단계야.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뭐 센서 같은 거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예, 각 기기마다 센서를 다 달고 있고 센서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기, 장치, 장비들 사이가 서로 통신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이걸 정보를 집합함으로써 네네.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물과 사물이 서로 대화하는 단계,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 혹은 만물 인터넷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은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IoT 대신에 아까 IOE 예. 그러니까 everything 해가지고 띵이 좀 더 강화된 거죠. things가 아니고 네네네. everything. 예.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 시티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 시스코인데요. 시스코. 시스코의 이 체인버스 회장 말을 따르자면 인터넷 발전 단계가 사람과 사물,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서와 데이터의 지능형 연결, 결국 이제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을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요 대도시 공공 부분들이 이런 만물 인터넷 활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쇠락한 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갖다 제공을 하고 뭐 스마트 시티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체인버스라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자면 스마트 시티는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합한 도시 또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통신 기술하고 결합한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슈퍼바이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과거에도 스마트 시티하고 좀 비슷한 개념들이 좀 많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시티, 버추얼 시티, 인텔리전트 시티 또는 유비쿼터스 시티, 이런 개념들이 옛날에 좀 쓰였거든요. 이거하고 좀 스마트 시티하고의 좀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스마트 시티 그런 개념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말하면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죠. 또는 뭐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하고 있는 도시 당국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요. 네. 예를 들어 유비쿼터 시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순수하게 기술 중심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사람이 공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그렇게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선전하고 있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공진화한다.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이데올로기죠. 훨씬 좀 철학적으로 좀 폼이 나는 네. 그런 거라 볼 수 있네요. 좀 감이 좀 오기는 오는데 네. 아직은 좀 되게 관념적으로 느껴져요. 네. 이게 뭔가 왜 SF 영화 보면은 네. 미래의 사회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뭐 관계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왜 스마트 시티가 필요해진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입각한 지능화는 왜 필요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죠. 일단 뭐 필요성부터 좀 따져보자면요. 네. 일단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거대 도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도시가 사실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 거대 도시가 등장을 하면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 문제가 등장했다. 그리고 온난화 문제도 있는데요. 2015년에 현재 54%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2030년까지 70%가 도시에 살 거라 그래요. 근데 현재도 있잖아요. CO2 배출량의 70%, 전 세계 CO2 배출량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거주민이 세계 인구의 54%일 때 70%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70%가 되면 한 80몇 프로 뭐 되겠네요. 거의 엄청 그렇게 나겠네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 도시들은 어쨌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한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위해서는 이 스마트 시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적 지속 가능성, 이게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스마트 시티가 생태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뭐 하는 그렇다는 척하면서. 얘기인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주창자들이 주장을 보자면요. 뭐 디지털 기술이 도시생활 전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거대 도시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마치 황폐화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꼴이 되는 건데 거기서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자원과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경제체제 전반과 물적 생산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히 소비의 효율적 관리만으로 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전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소비는 중요하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산과 에너지 체계 전환이 없으면 이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빠져 있다. 그렇죠. 빠져 있는 거죠. 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가 그대로라면요. 현재의 생산 중심적인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라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황폐화된 사막에 물도 나고 뭐도 하는 오아시스처럼 그런 꼴로 비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스마트 시티 이데올로그들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호명하죠. 명분이군요, 명분. 네, 명분이죠. 특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마치 스마트 시티가 등장하면 생태적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저소비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생산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슈퍼바이저님은 스마트 시티가 실물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실물적 근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헬싱키, 런던 등 수십 개 도시에서 이미 현실화됐거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고요. 실물적인 결과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교통량, 뭐 주차 혼잡을 뭐 막는 거, 뭐 공해 에너지 감축에도 약간의 효과가 있고 뭐 등등. 물 폐기민 관리, 범죄 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도시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시티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스마트 시티로 기획돼서 세워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그게 어디예요? 그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인천의 송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송도. 여기 연예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유, 거기 갔더니 좀 네. 진짜 한국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풍경 자체가 그래요. 네. 완전 새로 지어서 그렇죠. 새로 지은 거예요. 네. 이 개발 도상국가들, 네. 개발 중인 국가들, 인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 모범 사례가 송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도의 프로젝트가 100개의 스마트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거거든요. 어머, 희한하네. 뭐 지난번에 다뤘던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예를 들자면요.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교통수단 이용 현황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빅데이터 처리돼 가지고요. 교통 정책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분명한 물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실물적 전환이 정말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랑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진 그건 좀- 못하다, 이런 그건 얘기예요. 그렇진 못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만으로 유토피아가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런 얘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슈퍼바이저님이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사람이 공진화, 네.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진다. 또 그렇게 많이 광고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것이 가능한 그리고 공진화가 가능한 조건, 네. 계기를 만들어준다. 옛날 표현을 쓰면 물적 토대는 형성해준다. 네. 하지만 그거 이상도 아니고 네. 그거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상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시민 생활이 정책에 즉각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해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이나 행동이나 행동 양식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겠죠. 파악도 다 되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민주적 권한이 강화되고 네. 시민이 그 도시의 주인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의견이 빅데이터로 집합됐다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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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공적 사적 생활의 관계가 역전된 건 아닌 거죠. 수동적 주체부. 그렇죠, 그렇죠. 예. 데이터를 제공하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철저히 수동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의 생활에 구체적인 계기들이 네네. 다 빅데이터화되고 빅데이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시민의 도시계획의 실질적 주체로 도약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질적 변화, 실물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네네.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즉 기술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큰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물질적 변화나 음. 이런 실물의 변화나 이런 것들 현상을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으나 의식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의식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정치적 의견, 정치적 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네, 실제로 행동하고 네, 어떤 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즉 정치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면은 정치가 부재한 가운데 기술만 대두된다면 이 스마트 시티가 이데올로기적 구호가 되는 건 어찌 보면 전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잠깐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아까 있어요. 디스토피아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사는 스마트 피플이 생긴다고 해서 스마트 피플. 오히려 뭐 통제와 감시가 강화된 거다 이런 반론이 그렇죠. 많고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는지 어디다 내리는지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네. 아주 굉장히 오래된 반론입니다. 티머니 딱 치면 사실. 뭐너 새끼 어디 갔다 왔지 다 아는 건데. 아니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렇지. 그것도 네. 되게 큰 문제라고 그게 생각하거든요. 사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네. 더 위험해지는 지금 거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예. 티머니.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좌파들의 비판의 단골 메뉴는 이런 통제와 감시가 강화됐다. 새로운 어떤 통제 기계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알베르토 바놀로라는 학자인데요. 스마트 시티를 이 선전자들이 중립적인 기술 객관성의 언어로 이건 뭐 좋은 겁니다. 아. 객관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네. 선전하고 있는데 음흠. 사실 이거는 자율적 정치 참여 영역을 축소한다. 아하. 도시의 삶을 탈정치한다. 아. 결국 이건 자본의 훈육 전략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자본의 훈육 전략. 야. 네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한 글들이 굉장히 많죠. 새로운 생명 정치다라는 글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헌들이 이제 한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우고 로시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탈정치와 스마트 도시의 연관관계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테크노크라트 권위주의 지배 도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 스마트 시티를 반대하거나 때려부셔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히려 이제 파헤치려는 게 스마트 도시화의 자본 축적 논리가 그 나름대로 고유한 균열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위험을 폭로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가 그 내적인 균열과 모순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의 정치를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가능성의 정치. 가능성의 정치. 어떻게 가능성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시민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기술적 조건 속에서 예. 시민이 어떻게 주인이 되는가 도시에 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러니까 제안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해야 거죠. 될 거는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어떤 대안을 추구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예. 또 뭐 가능성의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죠. 어려운 얘기 던지셨어 지금. 가능성의 정치. 어쨌건 새로운 어떤 정치, 네. 가능성의 정치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스마트 시티란 도시화의 발전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네. 먼저 객관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체 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 사업이라는 건 이제 지자체나 이제 도시 당국이 많이 하죠.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업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업들이 이 스마트 사업을 전담하고 관리할 때 부의 불평등, 빅데이터 사유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도시가 사유화되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대안적 가능성을 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네. 먼저 대체 어떤 놈의 초국적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아무래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쭉 나올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부터 나올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먼저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지멘스인데요. 지멘스. 제가 플랫폼 자본과 뭐 주요 플랫폼 노동이라는 걸 할 때 네. 지멘스도 대표적인 이 제품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제품 말을 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전자기업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품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스마트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 회사 말을 빌리자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지능적인 인프라 구조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능적 좀- 인프라 구조를 위한 통합적 네. 솔루션. 이게 뭐 좀 쉽게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비를 시험하고요. 설비 수명을 결정하고요.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요. 네.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스마트 어셋 매니지먼트 시스템 SAMS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사실 뭐 이게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발전 시설, 전력 네네. 개통 이런 데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수명이 끝나고 얘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가동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수해야 되고 이걸 다 미리 이제 사물이 사물을 다 판단하고 그렇죠. 있군요. 이게 미리 그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안정적인 전력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뭐 이거 하면 뭐 전력 절감 효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건물 관리 시스템 분야.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모든 건축물에
화재 방지, 보안, 건물 관리, 냉난방, 통풍, 공기 질, 조명 이것을 아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죠. 디지고 CC라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당연히 뭐 공장에도 적용이 되죠. 모든 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독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산업 4.0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게다가 조그만 회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할 때 컨설팅 분야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이 네네. 한겨레 신문이 매년 주최하는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 왔었죠. 네, 거기에 세드릭 저도 케 나이케 알죠. 지멘스 그룹 부회장이 왔었어요. 어. 연설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더군요. 근데 그 부심 있잖아요. 부심. 네네. 부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그래요? 게 예. 지멘스가 독일이고 독일이 곧 지멘스다. 어. 아예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옛날 토요타가 일본이다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어떤 맥락과 그 부심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면 우리는 모든 직원을 재훈련시켜서 재취업시킨다. 지멘스 세계에는 해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심 쩌네요. 완벽한 일자리 중심 경제다 이 얘기야. 뭐 네. 실제는 뭐 좀 더 봐야겠지만 지멘스가 이게 언제 생긴 회사인가 하면 1847년에 생겼어요. 오, 막 170년이 넘는 기업이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독일의 이 근대사를 다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 최대의 제조업 관련 회사이고요. 네. 매출을 봤더니 전 세계 매출이 작년에 830억 유로, 한국 돈은 얼마예요? 107조. 100. 107조의 매출을 기록했답니다. 예. 아니 107조는 얼마나 큰 돈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작년에 한국 1년 예산이 400조니까요. 아. 작년 한국도 우리 GDP 11위 회사라는 거 아시죠? 네. 네, 한국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 엄청나네요. 매출을 기록했고요. 진짜.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그 산업 4.0 얘기하셨잖아요. 독일어로 인두스트리 4.0인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독일에서 인두스트리 4.0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 제일 먼저 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지멘스가 인두스트리 4.0을 리드하는 네네. 리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 4.0을 리드하는 모습이 바로 스마트시티 전략에서 나타나는 예, 것 바로 같은데요.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지멘스는 그렇고 그럼 어떤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기업이죠. IBM이죠. IBM. 네, 예. 특히 이제 네. 이 많은 좌파들이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해온 아주 싫어하죠 IBM. 스마트 시티의 어두운 면, 감시와 통제 네. 이 분야를 아예 사업 분야로 아주 개척한 역시 회사인데요. IBM. 공공보안 분야, 범죄 수사 분야에서 아주 우선적인 사업 방향을 감시. 정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처벌 통제. 그러니까 IBM의 스마트 행성, 그러니까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의 데이터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행성 전략을 위한 기술로 일단 개발한 게 지능형 운영센터라는 게 있어요. 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 센터 (IOC).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그게 아닙니다. IOC? 지능형 운영센터. 네, 이름이 또 IOC네. 아유 그런 아재 개그는 하지 죄송합니다.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이 그러니까 IOC, 이 IOC는 도시의 경제 데이터, 행정 데이터, 생태 데이터를 집적하고요. 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2010년에 이미 리오데자네이로에서 IOC를 이제 도입했는데요. 네. 도입 목적은 홍수 방지와 교통 통제였어요. 근데 실제의 은폐된 목적이 있었죠. 2014년 축구 월드컵에서 감시 그리고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그러면 또 범죄 참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죠. 예. 일단 월드컵을 해야 되니까. 월드컵이 네네. 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였어. 이걸 전부 와 이게 하는 거구나. 통제하는 거죠. 예. 중앙 통제소인데요. 야. 그럼 미국에서도 IBM 기술을 도입한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마이애미입니다. 아 마이애미도 또 뭐 범죄가 많죠. 이게 뭐 원래 범죄 여기도 범죄 뭐 이런 것 여기는 때문에 여긴 또 하나? 재밌어요. 방금 리오는 홍수 방제 교통 통제를 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근데 실제 하려고 한 거는 월드컵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마이애미는 좀 다릅니다. 마이애미는 이 도입 목적이 뭐냐면 풋볼 게임에서 경기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한다 그랬어요. 말대.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좀 깊은 뜻이 있구나.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경찰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경보 통제 기능을 민활하게 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목적으로 도입을 하건 이 IBM 기술을 도입할 때 그것은 감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에 모였을 때 감시하고 공공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이런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BM 스마트 사업 방향은 공공질서 유지입니다.
범죄 방지 공안 분야에 적용이 된 기술도 있고요. 인텔리전스 로 엔포스먼트 센터 이런 게 있고 리얼타임 크라임 센터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솔루션 이름들이고요. 아니 말이 좋아서 네. 공공질서의 교란을 방지한다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감시 통제 처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네. 그래요? 단순히 감시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검거까지 이제 도와줄 수 있다. 빅데이터 네네. 기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활용되는 기술이 있죠. 얼굴 인식 뭐 기술이라든지 지능화된 CCTV 네. 이런 이제 감시 기술들이 있고 영화 같은 때 막 나오죠. 얼굴 막 그렇죠. 딱 찾는 거. 네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기법 같은 건 이미 아틀란타나 시카고에 도입돼서 운영 중이고요.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게 단순히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도와주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유형을 인식하고 네. 예측하고 네. 하는데 IBM 기술이 도움을 준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되게 무섭다. 그죠. 진짜. 네. 이 영화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무슨 영화입니까?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자를 갖다 잡으러 다니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많이 그 나와요. 영화 톰 크루즈 톰 크루즈 나오는 나오죠,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을 이제 미리 알아내가지고 네. 살인이 일어나기 전 직전에 네. 살인자 혹 이제 살인이 이제 예고된 살인 안 한 미리- 사람이죠 아직은. 아직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미리 검거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좀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네. 사례인데 아.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이 할 건가 이건 모르지만 네. 어떤 전체적인 언젠가는 그것까지도 알아낼 그렇죠. 거예요. 언젠가 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범죄 네네. 유형을 예측해서 네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근데 무섭다.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스마트 시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이고야. 제가 그 정말 SF 영화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항상 꼽는 3대 SF 영화 중 하나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네. 3대 SF 영화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예. 그 영화에서 일어나지 않은 범죄. 네. 이거를 프리크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리크라임. 예, 이게 이제 원래 원작을 쓴 작자가 이제 원래 만든 말인데 이게 늘 논란이 되거든요. 과연 일어날 가능성, 네네. 일어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범죄가 과연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제 네네. 철학적 의문을 사실 그 영화가 딱 던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그 스마트 시티 얘기 듣다 보니까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지문 날인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 지문 날인을 제가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그럼요. 예 보고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도 또 나네요. 오, 그런 실천을 하셨구나. 네네네. 예. 근데 몹시 불편합니다. 지금 그렇구나. 사는 게 아주 고달퍼요. 아. 동사무소 갈 때마다 회의 열리고 제가 인감 떼러 가면은 아. 동사무소 직원들이 막 동장님하고 상의해야 되고 뭐 얘기해야 비국민 되고. 왔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아, 이제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지문이 없냐 이런 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분씩 붙잡고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지문 날인 거부를 했고 이야. 그때는 얼마 정도가 몇 명 정도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와우. 지금도 한 몇만 명 있는 걸로 이야. 알고 있어요. 야, 마도나 화이팅. 네, 몇만 명 있을 겁니다. 아, 네네. 자 그럼 우리 IBM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더 어디가 많죠. 있을까요? 뭐 시스코가 필립스 예를 들어볼까요? 필립스? 네, 시스코가 뭐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시스코는 이미 아, 아까 많이 네네. 했죠. 예. 사물 인터넷인데요. 예. 네. 스마트 앤드 커넥티드 커뮤니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조명, 환경, 도로교통, 주차, 쓰레기, 안전 분야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평가해가지고요. 데이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뭐 이미 두바이, 캔자스시티, 함부르크에서 이제 에너지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초기 도입돼 있고요. 필립스도 뭐 상품을 내놓고 있죠. 뭐 당연히 뭐 자기네가 하던 걸 내놓은 건데 네. 도시 조명 분야. 아, 조명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도 어. 상당히 필립스 정부 많죠. 맞아요. 네. 이것도 신기하네. 어떻게 조명해서 조명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알아서 꺼지고 네. 켜지고 그런 뭐 이런 거. 겁니다. 예. 공공 공간의 이제 조명이라든지 건물 조명, 심지어 개인주택 조명까지 뭐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에너지 네네. 절감하고 안정적인 조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능적인 조명 기술, 센서,
센서가 핵심 기술이죠. 그렇죠, 센서. 예. 그다음에 거래 모델도 내놨어요. 필립스는 페이퍼 룩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아, 룩스 1룩스당 어떻게 돈을 낸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페이퍼 룩스. 네. 예. 이 에너지 개발회사, 제공사, 최종 소비자를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죠. 마치 긱 노동을 그 아마존 미케니컬 타워에서 전기 거래하듯이 공매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예. 부에노스 아이레스, 로스앤젤레스, 뭐 덴마크 홀백이라든지 네. 스페인형 도서, 서민 테레니파 이런 데서 이제 필립스의 이 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전기가 좀 싸게 나오면 이거 사갖고 전기 그렇죠. 틀고 그리고 네. 일하고 자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거네요. 하는 겁니다. 아,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화된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 이 말고도 뭐 진짜.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네네네. 들어 제가 뭐 지난번에 그 마스 그 서비스형 모빌리티 네네. 설명하면서 뭐 행거 빼먹었는데 교통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게 구글이죠, 당연히. 구글도 이 스마트 구글 얘기 많이 했었죠. 스마트 시티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구글이 아예 이 독점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이라는 게 이게 모 회사인데 구글 알파벳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교통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이 도시의 데이터 전체를 갖다가 수집해서 뭐 늘 하는 방식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가 이제 멀리 있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슈퍼바이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래도 그 이미 그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까지 상황들을 지금 살펴봤고요. 네. 우리 2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시장이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